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11분이네요. 자, 오늘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출근들 하셔야죠. 오늘 같은 날 제가 길게 시청자 여러분을 붙잡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네,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의자가 좀 낫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네. 예. 자, 오늘 좀 더워요. 안 그래도 오늘 비가 와가지고 머리가 조금. 오늘 참 낮에 비가 잠시 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것 같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이렇게 더운 것 같네요. 비가 오면 보통 선선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혹시 여름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선선해지질 않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G7을 이제 출발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달아서 나토 회의 참석하는 것까지 방향성이 이제 잡혔는데요. 그러면 이번 G7 그리고 나토 회담까지 해서 어떠한 점들을 중점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과 이번에 참관국으로 이번에 가게 됐거든요. 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재미있는 부분들을 한번 지금 준비해 봤습니다. 네. G7에서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처음으로 조우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트럼프가 참 근데 악동이지 않습니까? 왜 악수도 얌전하게 안 해.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남아공 대통령이었나요? 그 사람한테는 갑자기 참 곤란한 내용이 담긴 그 기사를 막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대답해라 윽박 지르기까지 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외교상으로 엄청난 결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트럼프식 외교 형태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왜 이런 외교 정책을 트럼프가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G7에서의 중점 포인트는 무엇이고 한국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과 그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 사진을 한 장 준비해 왔는데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원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왜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됐던 거는 다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그랬죠. 가장 최근 것 중에 하나가 남아공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준비했었던 것 보시는 것처럼 불 끄고 영상을 틀어봐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백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남아공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자 이제 남아공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자기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막 그러자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거면은 남아공 대통령을 왜 부른 거냐? 그러니까 왜 물론 남의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망신 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메시지도 없고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없고 그 방법을 얘기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왜 남아공 대통령을 부른 거냐? 그렇지. 라고 해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기서 남아공 대통령을 망신 줬었던 그 백인 학살에 대한 내용 자체가 들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도 그렇고 사실 남아공이 아니라 콩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가짜뉴스였군요.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야, 너 남의 대통령을 불러놔 놓고 무슨 이상한 음모론 가짜뉴스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망신이냐. 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남아공이 좀 정정이 불안해요. 네. 남아공이 사실 이제 백인 국가로 출발했으나 흑인의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백인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대부분은 백인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를 누리지 못하는 흑인들이 불만이 막 쌓여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가 뭐 백인들 재산을 뺏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런 갈등을 학살이라고 약간 왜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버티는 건데 야 그마저도 콩고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아공에서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봐야 할 점이 뭐냐면요. 다른 나라를 또 어떻게 다루는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 총리가 왔을 때는 요즘 미국에서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라고 했을 때 캐나다 총리가
세상에 절대 매물로 나올 수 없는 게 있다. 캐나다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절대란 말을 쓰지 말아라. 이런 것들도 몇 번 연출되곤 했었는데요. 방금 남아공이랑 우크라이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외교 양자 협상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하는가. 미국이 트럼프라고 하는 정부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저는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기가 찬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뭐 어떻게 기선 제압을 당한다. 야, 이 나쁜 놈이네 이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국민 내에도 미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렇게 외교를 하고 왔다 그러면은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러한 점들을 노리는 외교수를 저는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못된 놈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가 늦어졌잖아요. 네. 요거 가지고 제가 참 많이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새끼 지금 그 뺑기 쓰네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입장에서는 전화를 빨리 하는 게 일단 유리해요. 근데 전화가 안 오니까 기다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기다리게 된다면 누가 아쉬워요? 우리 쪽이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일부러 시간을 끈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트럼프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조중동 얘네들이 전화 늦게 한다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인정을 못 받는 입장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또 떠버렸어요. 사실 이야기 너무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사실 그러한 정서를 이용한 게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국내 언론이 굉장히 좋은 지향점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거 제가 볼 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였는데 네. 그냥 트럼프를 위한 거예요. 완전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상황이 이게 국내 언론이 아니라 이거 완전 외국 언론이었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릴 건데요. 네. 그럼 이번에 또 가장 최근 중에 하나인 독일 메르츠 총리가 방문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사진 있죠. 네. 왼쪽에 이제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방문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떠한 외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 하는 모습들이 언론에 보도가 몇 번 됐어요. 시뮬레이션까지 해버렸구나. 네. 이렇게 황당한 짓거리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그렇죠. 것인가. 악수는 이렇게 할 거고 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게 독일 내 보도가 몇 번 나왔었는데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 사진에 보시면 자막에 뭐라고 써 있죠? 머스크의 실망, 좋은 관계 유지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아니, 머스크하고 독일 총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 총리가 막상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의 할아버지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옵니다. 야, 트럼프야, 너 할아버지 독일에서 이민 갔는데 너 우리는 하나인 관계다. 뭐 근데 사실 트럼프는 그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 뭐 자기가 지금 솔직히 이미 말해서 조상을 모르는 놈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의미는 없었는데 이제 독일 총리가 그러면 긴장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엔 마디를 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기자들 질문들과 함께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기자들의 온통 질문이 뭐였냐? 머스크랑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맞아. 요즘 머스크랑 트럼프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머스크가 저 토론을 생중계되면서 계속해서 트윗 올립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중간에 또 기자들이 머스크와 어떻게 된 겁니까? 머스크가 지금 계속 시비 떨고 있는데 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저게 이제 그 이후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나온 자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독일 총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 협상에 대한 질문이 아닌 머스크에 대한 관계로 빠진 거예요. 독일 총리 되게 좀 뜨아했겠다. 갑자기 자기랑 별 관계가 없는 머스크를 가지고 갑자기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이 독일 총리는
왜 간 거야? 근데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분위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할 말만 하고 무난하게 잘 끝났다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독일 총리 쪽은 망신은 안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독일 총리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제 다음 장을 한 장 보여드리자면 뭐가 있냐면요. 네. 그래서 독일 총리는 일론 머스크가 살렸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 네. 보시는 것처럼 아직 확약하지 않은 나라도 몇 개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얼마 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도 지금 G7 이후에 나토 회담까지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나토 국가들 이 방위비 네. 협상을 2.5%에서 5%로 올려라. 방위비 수준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미 많은 나라가 그러길 희망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직 내가 나라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너네들도 올려라. 그 얘기를 압박을 한 거거든요. 아직 안 올리는 애들이 있네. 그렇죠. 내가 다 아는데 오늘은 내가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할게. 그렇습니다. 약간 협박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방금 다시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의 이슈로 독일 총리 메르츠 총리가 망신을 안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저 회담 직전에 트럼프와 통화를 하는데요. 독일은 방위비를 5%로 올리려고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라고 통화를 이미 합니다. 트럼프가 얻을 거는 이미 얻어놓은 상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은 좀 고분고분하게 회담에 임한 거네.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들이 이 눈치를 까고 트럼프를 몰아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분위기는 재밌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어떤 나라와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세팅이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얘는 도대체 뭐야 정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려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미국 내. 네. 보니까 지금 거기도 시위 때문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 시위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부채가 5경이 넘어가면서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9%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주택 못 사죠. 네, 막 3, 4억 막 이렇게 담보 막 주택을 했는데 네. 그 이자만 막 1,200만 원, 막 1,300만 원 하면은 엄청나겠죠. 그죠.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 많은데 이번에 감세 법안도 또 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번에 많은 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BBB라고 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됐는데 어떠한 법안이냐?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깎는다. 역대급 감세법. 이걸로 일론 머스크랑 싸운 거였거든요. 트럼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감세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 많은 카테고리의 감세 법안 중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원금 삭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 네. 아니 사실 그 머스크는 테슬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저렇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로지 목표는 그거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전기차 보조금에서 테슬라를 빼버렸다. 의도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어느 정도까지 싸웠냐면 지난해 미국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60% 이상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지분이 큰데 네. 이거 안 띄운다 우리? 오. 이 정도로 크게 싸웠다가 지금은 또 관계가 좀 개선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이 문제가 뭐냐면 근데 저 골자 안에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법인세 31%에서 21% 가까이 34%에서 21% 가까이 내리겠다. 대폭
깎아주는 거네요. 대폭 그렇죠. 감세네 한마디로. 그리고 소득이랑 이런 거 재산에 따라서 세금 감면해주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던 거죠. 법인세 감면해주고 뭐하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트럼프야 재정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빚이 엄청난데 그 기업들을 감세해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돈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거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를 통해서 주둔금 방위비 협상과 해외 관세만 50% 90% 매기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나가서 성과를 보려고 하는. 야, 근데 되게 야비한 거지. 그러면 결국에 그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재정 부담을 외국에 떠넘기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국 내 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 복지 줄인다. 그러면 부자들의 감세, 부자들은 좋겠네.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을 위해서 외국과 혹은 미국 내의 이 서민들 이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복지, 의료 혜택,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반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이런 말을 하는데 딱 그 꼬라지 아니 어떻게 서민층 저소득층에게 줄 복지 예산을 깎아서 그만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래도 되나 진짜? 그래서 이제 저 법안이 214대 215로 제가 기억하는데 딱 한 표 차이로 통과했습니다. 야, 이게 통과가 됐구나 또. 네, 딱 한 표 차이로 통과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전부 반대했고 공화당에서 딱 2명 정도가 반대를 했어요. 이탈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됐는데 저 사람들은 내년에 공천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버립니다. 아, 지가 공천하는 거 아닌데 미국은 그게 더 철저하던데. 야, 그거 어이구.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적으로 생각하는 대상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나한테 감히 덤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금 퍼포먼스가 위주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이 불법 체류자들을 전부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기에 이번에 비자를 대거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네.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근데 이제 유학생들부터 해갖고 이번에 비자 취소된 사람들도 그러면 불법 체류자인가?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각 주마다 사실은 이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가 많았어서 그랬죠. 사실은 정식적으로 이민 처리를 못 받은 근로자들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어떤 업종? 식당, 그렇지. 건설업 근로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택배업계 종사자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자기와 함께 그동안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대부분이 지금 체포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속이나 체포들을 군대를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자들 내쫓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계엄령이잖아 일종의 것도.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행태가 반인륜적이다. 라고 하는데 트럼프의 측근들이 나서서 우리는 이번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 걸 따지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이번에 지금 또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판결을 낼 것인가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헌재라고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네. 트럼프 측근이 6이고 아닌 사람이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대 3 정도예요.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트럼프의 행정력에 힘을 더 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저기 시위하는 사람들의 배우가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게 윤석열하고 너무 똑같아. 저 배우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거거든요. 야, 진짜 미국에 사는 윤석열이네요, 정말. 와, 배우 나왔어요. 근데 참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많은 곳들이 이 트럼프의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색출하는데 근로자의 수가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 빼내버리면 물가가 오르는 건 또 어떻게 할 거냐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경제 성장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주로 내세운 얘기가 뭐냐. 일자리가 복지다야.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내가 일자리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일자리를 불법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를 내쫓으면 이 사람들 저소득층이 전부 다 일자리를 가질 거고 그러면은 사회복지에선 필요가 없지 않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가 과반수가 이상인데 첫 번째로는 불법 체류자들이 어느 정도로 사회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 여부가 국민들이 쉽지 않은 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쫓아냄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무언가 추가적인 이러한 소득이나 이런 게 오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경제 전망지들은 왜 오히려 물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타벅스를 가든 백화점에 나이키를 가든 어디를 이용하든 거기에서 대기업 본사 직원들이 서빙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작돼 버리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걸 고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낮은 임금으로.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할 것이냐. 그렇죠. 너네가 높은 임금의 대기업 본사들을 저기다가 발령할 것이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건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거기에다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삭감 문제가 같이 이야기가 되면서 머스크가 쏘아 올리는 겁니다. 야, 머스크 입장에서는 벼르고 있었다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게 현재 미국 내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이번에도 중국과 협상 끝나면은 유럽에다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한다더나 90% 관세는 지난번 이야기들 다 들으셨을 테니까 네. 왜 이러한 부분에서 성과를 잡고 이렇게 이상하게 내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지금 외부로부터 뭔가 트럼프가 그래도 이번에 방위비 나토 국가들을 대상으로 5%로 했다더라. 받아냈어.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요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국내 정치가 불안하니까 이거를 외국을 쥐어짜서 해소하겠다. 그 내용이군요. 네. 그래서 이번 사실 G7 자체가 네. 많은 국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 원래 G7에 가면은 경제, 글로벌 위기, 기후, 에너지 안보 여러 가지를 다룬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다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고 있어요. 전부 다 트럼프를만 쳐다보고 있겠네요. 저 새끼 이번에 뭐 할까? 이번에 또 뭔 난동을 부릴까?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지난번에 2018년도 퀘벡에서 열렸던 G7에서는 반대로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서 비겁한 자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에는 미국이 맨날 퍼주는 입장이다. 그리고 거기서 협약해서 체결하자고 했었던 거는 자국 내 돌아와서 바로 취소시키는 등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전에 트럼프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지 멋대로구만 진짜.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EU를 보고 EU는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그런 이 트럼프의 방향성을 봤을 때 사실 이번 G7에 대해서 내가 가갖고 대강국으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자신의 위상만 떨치기 위한 자리로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 이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에는 진짜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게 미국이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일종의 그러니까 지구 차원의 공익을 수호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미국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지금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무조건 자기들 이익만 먼저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미국의 우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맞대결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적으로는 중국이 가까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 이익을 따지면 절대 중국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중국은 완전 지멋대로거든. 자기 이익이 된다 싶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게 중국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그러진 않잖아. 라고 해서 아무래도 친미국가 쪽으로 흐르게 된 거고 비슷한 나라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앞으로 미국을 향해서 등을 돌릴 텐데 저거 어쩌려고 저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여기서 외교국들을 G7을 상대로 어떠한 부분을 중점을 할 것인가 해서 방위비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광물 관련된 건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도 50% 이상 광물 내놔라. 키토류 정도였죠. 네. 네. 원래 G7에서도 지난 G7에서도 중국 정부 디리스킹, 네.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을 얘기하면서 자원에 대한 주요 자원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플랫폼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저는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는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란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뉴스가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6월 15일이 원래는 사실 미국과 이란과의 핵협상 5차가 들어가는 날인데 자연스럽게 무산이 된 거네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선제 타격이 또 한 번 이루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란의 거의 보급로라고 불리우는 시리아. 시리아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금 대행해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미국이 지난해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FBI나 CIA에서 테러리스트 지명수배를 크게 올렸던 사람인데 지금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 대통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근데 자원을 상납할 것처럼 보이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화려한 과거가 있지만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태세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명수배자, 자국 내 지명수배자였는데. 참. 그러면서 지금도 이 뒤에는 트럼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측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배후에도 네. 트럼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도 참 기묘하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래 이란이랑 핵 협상에 있어서 60일 내에 끝내기로 했는데 그게 마침 딱 6월 15일에 마지막 협상을 남두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습이 일어났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이거에 옹할 수밖에 없냐면 이란과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로 앙숙 상태에서 이란이 핵 개발을 하면서 2002년에 공식적으로 미국이 문제 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란이 지금 거의 2차 정제를 많이 해놓은 우라늄 농축한 게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의식하고 했을 확률이 높아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너네 봐라 저기 봤지 미국 방위비 안 올려줄 거야? 이게 다 같이 한 번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협박이 안 먹히면은 실제로 옆에 나라를 오드껴가지고 전쟁을 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다른 어떤 압박 수단을 가하고 그리고 A가 B의 압박이 되고 B는 C의 압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그물망 같은 거를 짠다는 건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결국에 돈 내놔 아니야. 외국 정부들한테서 돈을 뜯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뭐 진짜 깡패 아니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하나를 정리하자면 이번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G7을 이제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가는데 야, 우리 창강국이라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강국이어서 다행을 하고 봐야 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무언가 주도해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아까 나토 협상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국가가 방위비를 5%까지 올리는 거에 지금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GDP 2.5% 정도 내외로 방위비를 내고 있어요. 네, 지금 내고 있죠. 그리고 이미 약속이 체결된 게 25년도, 26년도는 지난해 대비 8% 정도 인상한 건데 미국은 새로 판을 짜서 다시 인상해 주길 원합니다. 진짜 얘는 기본적으로 합의라는 걸 지키질 않는구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 왜 가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 트럼프라는 사람과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의 그 분위기와 호흡 이 모든 거를 직접 감찰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돼요.
트럼프란 놈을 일단 좀 탐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일단 탐색하러 가야 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총리가 머스크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쉽게 그냥 운 좋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을 이미 준비해놓고 간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정권이 이제 바뀌고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시아 쪽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분위기와 모든 걸 관찰해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참관국이 돼서 가서 무엇을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G7 주요 국가들과 뭘 하냐면 양자 회담을 합니다. 그렇죠. 1대1로.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맞서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미국에 맞선다기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경로에서 방법을 구축하려면 다자 외교 노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지난 계엄으로 인해서 국가적 이미지가 엄청나게 손실됐지만 결국엔 민주주의의 승리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걸 알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자 외교 노선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미국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 그게 이번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일단 트럼프를 좀 관찰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트럼프 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네가 아니라도 우리는 방법 많아. 이런 일종의 그 대화 수단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방문해서 했을 때 간단하게 해서 영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빼앗는다라고 트럼프가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영국에는 많은 자유가 있다. 그 유명한 이제 얘기해서 뭐 1000가지 자유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다.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트럼프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안 바꾸는 것 같지만 유하게 바꿉니다. 바꾸는 게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바꿔서 저 새끼 어제까지는 졌다고 딴 얘기를 해놓고 네. 오늘은 왜 저렇게 돼? 쉽게 말해서 아니 그 머스크하고 관계도 얼마 전까지 좋았어. 갑자기 바뀌는 거 하면 중국과의 관계만 해도 그래요.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이 해놓고 그날 저녁에 전화 걸어. 그러니까 얘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 맞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벌써부터 무슨 참가국이어가지고 무슨 위상이 안 선다는 듯이 기사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G7과 나토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중점 포인트를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해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참관국도 사실 몇 개 안 돼요. 그나마 참관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관국이라고 시비를 터는 놈들은 그냥 이재명이 싫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연 지금의 정세를 보고도 가가지고 뭐 또 별소득이 없었다느니 뭐 트럼프가 뭐 몇 마디 했다고 이러한 망신을 받았다느니라고 하는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면 거기는 언론에 대한 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을 위한 언론인 거지. 미국노들인 거지. 마치 우리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흔히 불렀던 반미투쟁가 이런 얘기에 딱 맞는 양키의 앞잡이로 살아온 자, 분단의 찌꺼기로 살찌는 자, 뭐 그런 자들인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려돼서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 외교 자체는 좀 더 길게 들고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시작이니까 좀 탐색전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저는 예상이 돼요. 그렇게 보도한 데들이 벌써부터 있으니까 있을 거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야, 참 답답한데 그렇다고 안 갈 수는 분명히 없어요. 그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좀 제압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좀 있네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